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스타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은행권에 요즘 퇴직 바람이 분대요. 그렇습니다. 그 명예퇴직금하고 합하면 오 되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젊은 행원들도 은행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달 동안 작년 말 올해 초 2달 동안 5대 은행에서 맞춘 건 아니겠죠? 2,222명의 회사를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0대도 희망퇴직 안에 들어간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회사는 회사대로 네. 또 행원들은 행원들대로 디지털 바람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일단 뭐 희망퇴직을 받는 거는 이 사측의 네. 의지니까요. 왜 그렇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느냐를 보면 이 오프라인 점포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한 74개 정도가 감소했는데 2019년에는 94개. 네. 그런데 2020년에 확 증가해서 한 해 동안 2016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209개. 그리고 2022년 8월까지만,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80개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매년 200개씩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사실 이 젊은 층들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은행 점포가 있던 곳들이 다른 뭐 영업장으로 바뀐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은행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있는 거는 다 이제 디지털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인력들이 그렇게 꼭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대리나 과장 이런 분들이 뭐 지점장 이렇게 올라가기가 사실 힘들어진 구조이다 보니까 40대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점포를 줄여가면서 사측에서는 이제 은행 측에서는 줄여가는 이 희망퇴직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자발적인 참여들 직원들도 나가려고 하는 수요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은행들 성과 많이 냈다 그래가지고 고운 시설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연봉이 많이 오르다 보니 퇴직금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퇴직금과 거기에 이제 퇴직 위로금, 이제 희망퇴직을 받게 되면 한 3년치 퇴직금 정도를 얹어서 줄 수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 기본 퇴직금 평균으로 보니까 한 1억 8천만 원, 그 희망퇴직금은 평균 3억 6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5억 4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더라. 그리고 NH를 제외한 4대 시중은행에서 최고 지급액이 모두 8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 와 은행 직원들 40대 나이에 뭐 5억씩 뭐 8억씩 좋겠다? 예,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짧게는 뭐 3년에서 뭐 길게는 한 5년치 일할 것들을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새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들에게는 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력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222명이 2달 만에 쏟아져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더 많은 인력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융업계나 비슷한 이 관련 업종에서는 경쟁자가 그만큼 또 경력직들이 그만큼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고용 시장에는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인생극장을 제가 갑자기 그려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제가 30대 거의 끝 39살의 행원인데 네.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뤄요. 어. 그래서 이번에 명예퇴직으로 한 5억을 받고 예. 한 달 쉽니다. 네. 그다음에 유수의 핀테크 회사에 어. IT 기업에 딱 들어가서 뭐 스톡옵션도 받고요. 네. 예, 그래서 꾸준히 근무를 한다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인생에 굴곡이 없네요. 이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핀테크가 원체 이슈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집도 한 채 마련하고 예.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5억을 받았습니다. 네. 나와서 뭐랄까 한 달을 쉬어보니까 이제 고민이 좀 돼가지고 치킨집을 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경쟁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고생하다 보니까 갖고 있던 거 다 썼어요. 네. 이제 그러면 그때는 벌써 40대 중반이니까 재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경력도 단절이 됐고요. 근데 아이들은 돈을 또 많이 가져가요. 그 시기에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요. 네. 인생극장 정말 극과 극이네요.
어떻게 그리셔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이 2222명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그게 또 반반으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지도 가능성은 않을 별로- 거고 네. 그다음에 전자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더 극히 드물어요. 드물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업계에서 이제 은행업, 금융권에서 나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금융권의 분위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업계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이제 창업에 도전하거나 이런 네. 것들인데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뭔가 창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랜차이즈 쪽이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인간극장 앞과 뒤로 봤을 때 후자에 가까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치킨 시켜 먹다가 치킨집 사장님으로 끝나는 그런 우스갯소리 농담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그냥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게 좋지 내가 주인이 되는 건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일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가능하면 오래 월급을 받으신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케이스가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금융시장은 초대형 악재가 그 달달이 계속 나오는 것 계속 같은데요.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또 막 가슴 쓸어 내렸는데 이번엔 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안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졌다는데요. 네. 이 회사가 그냥 저기 밑에 보이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있는 회사라면서요. 맞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그러니까 뭐 땅 사서 개발하고 그거 분양하고 이런 회사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중국의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중국의 전체 경제의 부동산이 20%가 넘던데요. 차지하는 맞습니다. 비중이. 예, 뭐 GDP로 놓고 봤을 때는 20%도 훨씬 넘고 뭐 부채 규모로 봤을 때는 GDP의 절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 부채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신호가 들려와서 지금 예. 이 거의 폭탄급의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 폭탄급의 뉴스가 뻥뻥뻥뻥 터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비구이안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어떤 수준이냐. 중국 경제 어렵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헝다 이런 얘기도 한 2년 전에 헝다, 들려왔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달 7일에 달러로 표시된 채권들,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온 거죠, 해외에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못했어요. 그 지급 못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인데 이자만요? 이자만요.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중국의 부동산 1위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을 소유한 뭐 이제 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시아 1위 부자였습니다. 근데 3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그만 돈이죠. 뭐 회장님이 자기 살림 좀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 기업에서 300억 원을 내지 못 못할 막아서? 정도로 그래서 이제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건데 일단은 3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 달 7일까지 이 돈을 갚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시장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건 이 비구이안이 상반기에 낸 적자 손실로만 우리 돈으로 10조 1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손실을 내다 보니까 이 부채 규모 300억 원 갚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9월 2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7,242억 원 규모. 요것도 지금 갚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비구이안에서 내놓은 안이 3년에 걸쳐서 나눠 갚겠다. 이런 안을 지금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에 당장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이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10만 위안을 먼저 지급을 하고요. 만기가 도래하면 그 다음에 3개월에 걸쳐서 매달 원금의 2%. 좀 짜잘짜잘하죠. 그 다음에 12개월, 1년 후에는 10%, 2년 후에는 뭐 15%, 30개월 후에는 25%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갚겠다라는 이 채무 변제안을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이 달러 이자 300억 원을 못 갚았네? 이거 큰일 문제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여다봤더니 우리 빚 못 갚을 것 같아. 이것도 한 달 연장을 해주고 마침 또 다음 달에 이 도래하는 우리가 빌린 돈이 있는데 그 7천억 원 정도 넘는 거는 우리가 3년 동안 나눠서 갚을게.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3년 안에는 과연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이 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갖는 시선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1위 업체라면서요. 맞습니다.
아파트를 작년에도 엄청 많이 지어서 분양을 그렇죠. 했던데 네네. 아니 300억 원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되고 아까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나눠 갚겠다는데 그 누구 마음대로 그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 채권자들이 그거에 대한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채권자들이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살아날 네. 것 같지 않고 너희들 1위 기업이기는 사실은 이 비구이안이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이 진짜 막 어디에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 네. 뭐 이런 곳에다가 지은 게 아니라 약간 그 변두리 이런 쪽에 주로 공급을 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박리담에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어려워서. 거고, 예, 그러다 보니 이 비구이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3년에 나눠 갚겠다라는 변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고 야 그냥 니네 쓰러져. 그리고 빨리 니네 자산 끝내. 정리하고 우리 거 먼저 줘. 왜냐하면 그렇게 3년에 걸쳐서 오케이를 했는데 여기서 발행한 채권이 9월 2일 만기되는 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만기가 이제 계속 도래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그 채권의 채권단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너희들 사정 못 봐주겠다. 한 1년 정도 후에 봤더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더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채권단들은 협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 2일 다음 달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오케이 해가지고 3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중간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넘어가 버리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니까 이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7천억 원 넘는 채권에 대한 디폴트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요.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누구 마음대로 지금 갚는 게 좋겠어.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 그 다음 달에 돌아오는 뭣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못 갚았어요. 네. 그럼 또 되게 많이 빌려준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 빌려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입지가 있고 네. 또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중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가장 지금 그 시장에서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업종,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보통 작은 쪽부터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뭐 건설 경기 안 좋다 그러면은 중소건설사가 어디가 부도가 났느니 뭐 이런 얘기부터 들려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우리가 뭐 이 건설 능력 상위 몇 개 기업들은 재무 구조를 판단해 봤더니 아직은 튼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맨 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촉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부문 부채액을 보니까 58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660조 원이 넘습니다. 1경이 넘는 게 이 부동산 관련 부채인데 그 애들 중에서 농담할 때 쓰는 단위 아니에요? 그렇죠. 경? 어디까지 애기들이 어. 너 어디까지 셀 수 있어? 그럼 난 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경단위, 경이잖아요. 조, 경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정도로 큽니다. 이제 58조 위안인데 그 중에 거의 20조 위안 가까이 19조 네. 위안이 부동산 기업 관련 부채예요. 그러다 보니 이 비구이안뿐만 아니라 다른 밑에 있는 하위 기업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라는 이제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중국 정부도 이제 대출 규제도 풀고 이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겠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때 그 계약금 비율을 나라에서 정해놨는데 우리는 보통 뭐 10% 내지는 20%이지만 이런 것들도 나라에서 정해놨거든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낮추도록 그러니까 집을 좀 사라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때 강력한 봉쇄 정책 때문에 실직도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득도 감소를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약발이 현재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하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었던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네. 2년 전에 채무 불이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사실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이고. 예, 이제 요번 달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시카고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회사가 아닌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계 기업, 이 기업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에 있는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좀 보호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채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 있는 자본이나 우리 회사가 갖는 뭐 자회사나 아니면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매각을 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지금 막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때 압류나 소송 들어가지고 이런 거 못하게 좀 난장판 되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그러니까 예. 우리 집 지금 뭐 정신 없어. 집안 안에 대청소 좀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뭐 좀 들고 나가지 않도록 문 좀 걸어 잠가달라. 요거 이제 보호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케이 그럼 보호해줄게 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조조정 쪽으로 가는 거고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승인이 안 나면 승인 거절이 나게 되면 이제 파산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결론은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예,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네. 요것만 넘기면 돼요. 음. 홍다그룹에서는 그죠? 네. 내고 파는 동안 시간만 좀 벌어주세요. 그럼 네. 우리가 팔아가지고 빚을 갚을게요. 근데 웃기고 있네. 지금 너는 팔아봐야 남는 거 없는데? 네. 라고 결정을 할지 안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 다 넘어가는 것보다는 빚을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자 갚고 갚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라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데 근데 헝다그룹처럼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중국 정부가 몰랐을 리 없는데 알았죠. 이전 같으면은 막 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엄청 싸게. 사실은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 기업 상황은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헝다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중국이 정부가 내버려 뒀냐. 이 사실상 방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움털이 박혔죠. 헝다 같은 경우에 사실 2020년이 부동산 이 경기가 막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부동산 거품이 막 끼고 있다라는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던 시기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좀 강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3가지 경고 기준을 내놨거든요. 너희들 부동산 개발회사 요 3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너희들 어떤 투자 자금을 끌어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 은행들도 여기 돈 빌려주지 마라고 했는데 그때 3가지 조건이 부채 비율이 70% 이상. 혹은 순부채 비율이 100% 이상 그리고 단기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 요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 막을 거야. 은행들 너희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해 주지 마라고 했는데 헝다는 3가지를 다 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이 뜨거우니까 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 다른 회사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자산을 좀 매각하면서 부채를 갚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헝다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때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자산들을 막 취득을 하고 개발에 오히려 더 뛰어든. 혹시 누가 뒤봐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저렇게 중국 정부에 반하는 그럴 수 있을 정도의 담력을 가지려면 기업하는 사람이 네. 누군가 정부에 연관된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근데 있을까요?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아예 이제 팽 당한 거죠. 예, 중국 정부의 미운털이 제대로 박혀서 저희 파산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니 중국 정부가 뒷짐지고 그래. 쉐쉐. 그래. 우리가 하라는 거 다 안 하더니 그래 니네 꼴 좋게 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안 봐준 거네요. 네, 안 봐준 건데 사실 이거 그러면 이대로 파산하고 아예 사라지게끔 내비둘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약간은 좀 우세요. 왜냐하면 이 헝다에서 분양한 그런 이 아파트에 계약금 내고 선수금 내고 지금 들어간 이제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네. 있을 거잖아요. 그 피해도 뭐 수십만 원에 달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 이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될 것 같으니 중국 정부가 아마도 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거를 뭐 국유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가지고 좀 인수하도록 할 거라든지 해서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구이하는 사태까지 터지니까 뭐 헝다는 살리고 그럼 비구이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이런 문제들도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앞서 헝다도 굉장히 큰 그룹이었고 비구이하는 1위 기록.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그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국 정부가 돈을 투입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자금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규모가 1경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거를 중국 정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글쎄라고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살 때 땅도 사고 건물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나 보다 약간 납득되는. 네.
근데 중국은 땅은 나라 거고 맞습니다. 건물만 자기네들 거잖아요. 좀 재미난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나라 건데 알았어 이 땅을 개발하게 해줄게 돈 내. 이러고 약간은 렌트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거든요. 예. 그런데 막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서 그 건물을 사겠다고 이제 네. 이 경기가 이렇게 부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난해지면 네. 어려워지면 민심이 험해지는 거는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막을 길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는 먹고 자고 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 막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중국에서 이렇게 거대한 회사들이 위기에 몰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거품이 생각보다 많이 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같은 이제 소규모 거품을 일으킨 건데 지방 정부에서 이 뭔가 이 정부 지방 정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도 중앙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이 지방 정부의 인프라에 투자를 한 거죠.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이제 개발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공급이 과해진 거고 이 과한 공급 때문에 사실 지방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봐야 수요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 경제가 막 뜨거울 때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남는 돈 가지고 이 지방까지도 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품이 더 많이 끼는 거고. 그런데 그 거품이 한순간에 사그라들면서 지방 정부가 더 힘들어진 거죠. 가격 하락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거를 또 살리려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들을 또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건데 이 지방 정부에서는 그러면 대책 없이 이렇게 갔느냐? 약간의 안일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중앙 정부가 언젠가 좀 뭔가 해결을 해주기는 하겠지라는 이제 의존도도 꽤 높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대출한도 상향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완화 조치를 펼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는데 막지도 못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주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는 이제 뭐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그렇죠. 받아야 될 빚을 미루고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이건 부동산 경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시선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애기가 줄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깜짝 보니 놀랐어요. 여기 이제 그 장기적인 수요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거품도 지금까지 많이 껴왔었는데 각종 인구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큰 이 기둥 중에 하나,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인 부동산 경제 기둥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가 되지 않겠냐. 대출 많이 해줬는데 대출 해준 회사에서 돈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진짜 리먼처럼 막 일파만파 퍼질 것이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하고 이제 중국이 공통점이 부동산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정말 저신용자들한테 해줬고 근데 그 저신용자들한테 해준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못 갚아서 그걸로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못 갚았을 때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증권사,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 은행들이 약간의 보험 상품들을 좀 안일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채권을 팔면서 거기에 파생 상품을 만들고 여기서 부실이 생기게 되면 그거의 손실을 메꿔주는. 근데 보험료는 예를 들어 10,000원을 내게 되면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뭐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험금을 지급해 줄 일은 없어라고 해서 이 공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판 거죠. 이 보험료는 우리가 받기는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 그래서 보험료만 신나게 받자라는 식으로 파생 상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뭐 CFD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될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 대출 채권에서 부실이 생겨버리고 여기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액수를 보니까 투자은행 전체가 파산을 해서 그 자산을 다 갖다 매각을 해서 지급해줘도
충당하지 못할. 그래서 그게 이제 줄줄이 연쇄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생 상품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이 개발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어디선가 돈을 구해온 건데 그렇게 구해오는 방식의 대부분이 이제 신탁회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면 자산운용사, 네. 이제 펀드 기금입니다. 뭐 시중에서 자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펀딩을 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얼마가 될지, 이렇게 빌려온 돈이 얼마가 될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1분기 말 이 신탁펀드의 부동산 부문 이제 위험 노출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보는 금액이 208조 원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10대 신탁회사 중에 중농신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운용자산이 1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이 신탁회사의 펀드에 투자를 한 상장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주요 공시를 회사가 큰 손실을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장 기업 세 곳에서 이 신탁회사에서 환매 중단한, 이 펀드 우리 못 갚습니다라고 해서 환매 중단한 펀드로 인해서 피해액 발생한 게 188억 원. 요렇게 지금 공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농신탁이라는 곳에서 올해 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만 7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슬슬 이렇게 지금 이 펀드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돌려주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넣었는데 이거 지금 만기가 됐지만 못 갚아요 라고 하는 게 슬슬슬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 아니어도 이 빌려준 것 자체로만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저한테 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나라 투자 회사에서 네네.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10%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중국 내부에서도 있고 혹시 여기에 투자한 우리나라 펀드는 없을까요? 이제 없다고 단언을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지금 파악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뭐 비상 대응반이라든지 이런 쪽이 네.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아무래도 안전하고 좀 수익을 그렇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투자 수단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 좋았잖아요. 네. 이런 부동산 시장 보고 여기에 뭐 투자한 펀드들도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는 이제 금융시장으로 얼마나 여파가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열을 붉은 곳 없다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경제 상황에도 접합이 되는 말인 것 같은 게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와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처럼 너네도 될 수 있어라고 중국 보고 얘기를 했다는 네네. 거예요. 참 그렇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 전망치보다 2배 넘게 이제 높게 나오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는 살아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예. 중국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7%만 돼도 난리 나는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5%도 간당간당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돈을 쓰고 가는 건 얼마가 안 될 것이다. 또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을 했지만 생각보다 중국에서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 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참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 이런 게 이제 우려를 낳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얘기 안 할게. 이렇게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참 대단하구나. 아니 어떻게 정책을 저렇게 하지? 중국 청년 실업률이 문제가 된다라는 세계 얘기 나오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말 안 하지 뭐. 그래서 발표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럼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정부에서 만들겠구나. 그쵸.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고정관념이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아예 그냥 발표를 안 해버리겠다. 예. 이렇게 막는구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부작용을. 네. 실제로 이제 청년 실업률이 1월에 17%, 6월에는 뭐 21%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줄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긴 하네요, 역대 진짜로. 최고고요. 경제 성장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가가 오른다 하는데 중국에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이거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예. 경제는 침체를 하면서 물가 상승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다. 돌아섰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말할 거 없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 실제로 물건들도 안 팔리고 있고 생산도 이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장기간 불황으로 진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사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죠. 20년이죠? 네, 거의 30년 가까이 30년이죠? 지금 그 잃어버린 10년을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잃어버린 10년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장기간 불황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저기 나오는 게 20%가 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저게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중국 정부에서 말 안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 꺾여서 내려갈 것 그러면 같았으면 발표하겠죠. 다음 달 기다려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지금 저거를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중국은 한동안 한 명만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에 굉장히 올인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네, 근데 유학 갔다 와서 일자리가 없대요. 음. 그러면 민심이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훨씬 더 강력한 통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실제로 젊은 층들이 이민을 가는 수요들도 많아졌고요. 아까 뭐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민을 가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인구가 줄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우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아유 희말이 없어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게요. 중국은 이렇게 힘들어서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너무 좋아서 안 좋고 이 상황을 우리가 가운데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렇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이 의존도가 높죠. 네. 높은데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을 안 해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오히려 뭐 소비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야 금리를 여기서 중단할 게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시장도 굉장히 무너지고 있었죠. 지난 한 주간에 위태위태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내부 경제가 안 좋아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여기는 이제 금리를 뭐 낮출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미국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그래서 수출이 힘들고 미국은 너무 뜨거워서 우리나라 이 달러가 올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당면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산수대로 여기는 사람이 모자라고 여기 많으니까 가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렇네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해결하면 좋은데 지금 이민이 멱살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사람이 모자라고 여기는 일자리가 모자라니까 네. 중국에서 많이 숙련된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나라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수출 제한 확대라고 하는 카드를 내놨는데 네.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수출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수출이 사실 수입을 해줘야 늘어나는 거죠. 뭐 규제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사실상 지금 해줄 수 있는 규제 완화들은 대부분 많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단순히 이런 교역에 대한 규제라든가 어떤 대책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뭐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얽혀 있는 문제라 좀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대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는 이제 중국 비구이 위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떤 TF가 돌아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단순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더라.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라서 좀 종합적인 대응 조치가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장님하고 저희가 우려되는 대목을 짚어봤는데 반대 목소리는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중간재 수출을 중국에다 많이 하는 거니까 네. 내수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하지만 리먼 때보다는 이게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잡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중국 외에 수출선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거 굉장히 아니에요? 어렵죠. 예. 네. 쭉 이제 수출 다변화는 예전부터 그 예.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그렇죠. 촉발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좀 대책을 길게 보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